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 영웅들 중에 관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령과 신의의 일생을 바치다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정의보다는 저에게 관우하면 떠오르는 것이 긴 수염을 흩날리며 하룻밤에 천리를 달리는 적토마를 타고 저 중원을 누비면서 청령 언을들을 휘두르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또한 삼국지의 최고의 싸움꾼은 어찌 보면 여포일 수도 있겠는데 싸움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문무를 다 겸비한 최고의 무장을 꼽으라면 단연 관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관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우는 사람을 죽이게 돼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유비를 수호신처럼 평생을 그를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삼형제가 여기저기 떠돌이 신세로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차지한 서주도 여포와 조조에게 공격을 받고 의형제끼리 헤어져 유비는 원소에게로 도망가고 관우는 조조에게 조건부 항복을 합니다. 조조가 임무를 탐내는 것이 그의 특기이기에 관우를 짝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편장공이란 지위도 주고 황제 헌제를 아련하게도 합니다. 헌제는 관우를 보고 아름다운 수염을 가졌다고 미염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조조가 원소와 강복의 패권을 두고 운명적인 관도대전이 벌어지는데요. 여러 관도대전 중 하나인 백마전투에 출전하여서 적진을 돌파하여 원소가 아끼는 장수 안량의 목을 베어버리죠. 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갑니다. 어쨌든 이제 백마성에서 안량을 베어서 포위에서 벗어나도록 해줬으니까 조조에게는 은혜를 갚은 셈이 됩니다. 그러나 유비가 원소 진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조는 관우에게 더 정성을 들여 한수정으로 봉하고 장료를 보내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관우는 유비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정말로 신의 관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만남의 기쁨도 잠시 관도대전이 조조의 승리로 끝났기에 관우와 유비는 다시 유랑을 떠나 형주의 유포에게 의탁을 합니다. 여기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며 공명을 군사로 얻게 되어 드디어 유비가 본격적인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강북을 평정한 조조는 천하통일을 위하여 오나라에 쳐들어갑니다. 유비는 잔당전도의 수준이니 조조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숫자의 노름이 아니기에 오촉 연합군이 승리로 끝나고 적벽대전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관우한테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게 되는데요. 형주는 보시다시피 7개군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네 번째 무릉서부터 영릉까지를 유비가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건은 강화 남부 동쪽을 조조는 적벽에서 패했지만 여전히 강했으므로 강북 위쪽을 그리고 유비는 서천 즉 촉과 가까운 서쪽을 서로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줄을 쳐놨는데 왼쪽은 유비가 오른쪽은 송건이 위쪽은 조조가 차지하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210년에는 유비가 이제 오에게 형주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 형주 중에서도 빨간 원이 있는 부분 위쪽에 난군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형주를 빌려달라는 것이 즉 난군을 빌려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비가 하는 말이 익주 즉 서천을 얻으면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익주를 얻고 유비는 마음이 변하게 되죠. 아니 아예 처음부터 날름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려달라 하자 이번에는 이 위에 이 지도에 보면 양주 위쪽에 있는 양주를 얻으면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송건은 화가 나서 장사, 계양, 영릉, 화살표로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세 개 군의 오나라의 관리를 파견하는데요. 관우한테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송건이 화가 나서 여명을 시켜 공격하게 하고요. 관우가 거기에 응전을 하고 유비와 송건이 직접 또 출격하여 확전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노숙만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우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따지러 갔으나 효과는 없었죠. 이때 북쪽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조조가 한중을 얻어 서천 즉 유비 길목을 점령한 형국이 되자 송건에게 화해를 청하게 되고 강하, 장사, 계양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양보하여 그 파란색 그 줄을 경계로 보시는 대로 우측은 오나라, 좌측은 유비가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촉5 사이의 앙금으로 남죠. 아니 오히려 촉보다는 오나라에 이것이 더 큰 앙금이 되었습니다. 219년 즉 빌리고 난 후 9년 후에 관우가 드디어 이제 북벌을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촉나라에서는 최고의 전성기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 관우가 북벌하는 것을 유비도 응원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번성의 조인을 공격하고 근데 조인도 용작이었지만 관우의 의세에 눌려서 수비만 하게 됩니다. 조조는 응원군으로 우군과 방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는 대로 이제 강이 있는 그 한수가 범람하자 관우가 하구를 파고 무너뜨려 물 공격으로 승리를 합니다. 적벽대전은 불로, 나중에 이릉대전도 불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났는데 관우는 물 공격으로 승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살수대첩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금을 생포하고 방덕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방덕의 후손이 또 관우의 후손에게 복수를 하게도 됩니다. 관우의 최고의 전성기로 명성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최고의 전성기가 그런데 곧 몰락기인 것 같아요. 번성 공격 중 화살을 맞고 독을 제거할 때 태연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전성기를 보내면서 전후에는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것 같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북쪽의 장수 마초가 투항해 오자 관우가 매우 궁금해서 제갈량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천하무적인데 제갈량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익덕 즉 장비와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도 어찌 당신과 마초를 견주겠소?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편지에 답장을 했습니다. 관우가 그 편지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참 잘 나갈 때 오나라는 어떻게든 관우와 친하게 지내려고 송건의 아들을 관우의 딸과 혼사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나라를 개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죠. 상대에게 모욕을 느끼게 하였으니 이건 인간사의 최고의 하수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 고수 하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사람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송건은 속된 말로 이제 빡쳐서 관우가 의나라를 공격할 때 자원하여 관우의 형주를 습격합니다. 그러면서 속임수로 신의 육손을 전면에 내세우고 관우는 속아서 주력 방어군을 형주에서 빼내게 되죠. 또 하나 나쁜 점은 관우가 사병에게 잘 대했어도 중간 관리들을 무시했는데요. 앙금을 품은 미방과 부사인이 투항을 해서 형주를 오가 거저먹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관우가 앞뒤로 협공을 받죠. 당시에 천하의 관우라 할지라도 화살 맞은 후유증과 교만, 협공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그의 시대가 저물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항 권고를 받지 않고 죽게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장비의 죽음을 초래하고 또 유비의 죽음까지 이렇게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오나라를 개처럼 취급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칭송이 자자한 것을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것은 의미 없는 물음일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인생의 절정은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만으로 관우의 후손도 화를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한 들고요. 관우가 죽은 후 촉은
장무호로지 추존해주고, 수나라 때는 관우를 신령이다 이렇게까지 불렀고요. 송나라 때는 제사를 지내고 신단에 모시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명나라 때에는 중국 민족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중 관우의 이름이 더 높게 중국인한테 더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